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모두 더위를 잘 피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른 휴가를 다녀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 채널에 첫 영상이 올라왔을 때부터 구독하고 모든 영상을 봐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슴에 큰 상처를 하나씩 품고 살아가시는 걸 보고 매우 큰 공감을 했답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미 어마무시하게 끔찍한 사연이 하나 있어요. 3년 전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지친 기분이 나는 기분이랍니다. 저는 그 사건을 아직도 친정부모님께 알리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을 이제야 입을 떼어 말해보고자 합니다. 충격을 거듭하다가 더 큰 충격으로 끝나는 이야기이니 귀를 떼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였습니다. 저와 같은 과이자 동기여서 쉽게 친해지게 되었죠. 저는 그이와 친구로만 지낼 줄 알았는데 3학년이 되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마음은 우정이 아닌 사랑이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이의 고백을 받자 제 가슴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해봤더니 저 역시 남편을 우정이 아닌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대학 생활을 마쳤답니다. 졸업 후 각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며 얼굴 볼 시간이 줄어들어도 저희의 사랑은 변하기는커녕 더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오랫동안 지속하며 양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었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기반이 잡히면 당장이라도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남편이 뭘 하든 누굴 만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그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었는데 가족 사이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끔찍할 정도로 아끼셨는데 남편에게는 작은 표현 하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괜히 민망해서 남편의 눈치만 살피곤 했답니다. 그이는 시동생이 미숙아로 태어나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어릴 적부터 남편과 편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나친 차별을 겪으며 자라왔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는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의 성격이 워낙 온순하고 차분한 사람이라 반항 한번 해보지 않고 성정한 티가 역력해 보였죠. 저와 남편이 30살이 넘어가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많이 모은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대출을 끼면 충분히 부부의 삶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또 저희 부모님은 적지 않은 돈을 보태주셔서 혼수 마련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너는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하니까 결혼 준비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행여나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이거든. 당장 적거라. 네, 걱정 마세요. 이미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니 다행이다. 그나저나 우리 민수가 걱정이네. 네가 결혼해도 용돈은 계속 줬으면 좋겠다. 아직 취직을 못했으니 형이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엄마, 그건 좀 그래요. 민수 나이도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자기 앞가림할 나이가 진작에 지났다고요. 취직이 안 되면 알바라도 하면서 준비해도 충분할 텐데 두 손 놓고 놀고 있는 건 철없는 행동 같다고요. 남편이 처음 시어머니께 반기드는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 얼굴이 아주 무섭게 변했습니다. 미간에 주름을 잔뜩 지으며 너는 형이 돼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 취업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거기서 알바까지 하면 애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 쉴 수 있겠니? 아무튼 너는 형이 된 도리를 다해라. 나중에 민수가 대박 터트리는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그때 가서 모두 돌려받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엄마, 언제까지 민수를 그렇게 싸고 두실 거예요? 지금 상황만 보면 민수 녀석을 혼내고 일하라고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이라고요. 진수, 너 왜 그러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그러고 싶니? 민수가 어릴 적부터 아프게 자라와서 남들보다 조금 느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됐다. 너더러 민수 도와주라는 말은 그만할 테니 너도 민수한테 괜한 말로 상처 주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시동생을 치마폭 안에 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시동생만 생각하던지 옆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대충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답니다. 그이는 앞으로 시댁과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운한 것도 많고 시댁에 다녀오기만 하면 기분이 상한 채 돌아와서 정말 가끔 찾아뵙자고 굳은 마음을 보이더라고요. 다른 남편들은 시댁이 아닌 처가에 가는 게 꺼려질 텐데 제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남편을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건 물론이었고 많은 애정을 주셔서 그이가 먼저 처가에 가자고 부채는 날도 많았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하기는커녕 남편과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안부차 전화를 걸었을 때만 연락이 되었을 뿐 시어머니가 먼저 찾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1년차에 시댁을 찾아간 게 3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매우 귀찮아하시는 기색이 역력해서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죠. 제 친구들은 그게 좋은 거 아니냐며 부러움의 목소리를 냈지만 저는 남편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을 꼭 풀어주고 싶었네요. 결혼 2년차가 되어도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조금의 정도 주지 않으셨고 당신의 둘째 아들에게만 매우 큰 사랑을 주더라고요. 시어머니 카톡 사진을 보면 시동생과 놀러 다닌 모습들을 올려두었답니다. 남편에게 지어주지 않는 환한 미소를 지은 채 말이죠. 그렇게 남편에게 애정을 주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큰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라는 병이었는데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소변 보시는 걸 고통스러워하셨고 하루 종일 몸을 움츠리고 아파하셨습니다. 투석 치료를 받긴 하셨지만 진전이 없어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죠. 저희 부부에게 인색하게 굴긴 하셨지만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었기에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이는 헬쑥해진 시어머니를 보며 자주 눈물을 보였고 저 역시 남편의 눈물에 전념되어 자주 울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시동생 셋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답니다. 민수야,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신장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더라. 엄마가 차시려면 우리가 검사를 받아서 신장이 맞는 사람이 이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형수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혈액형이 달라서 이식 불능이야. 그래서 너와 내가 검사를 받도록 하자. 그래요, 도련님. 지금 이식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어요. 투석만 받으면서 버티시기 힘들 거예요. 신장이식 그거 잘못했다간 큰일 날 수 있다던데. 지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식자가 수술 도중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가 있더라고. 아니 아무리 엄마지만 내 목숨을 내놓고 수술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투석받게 해드리고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어때?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걱정하기는커녕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동생을 보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야 임마, 지금 네 몸이 걱정되는 거야? 엄마는 매일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런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냐? 너를 끔찍하도록 사랑해준 분한테 그렇게밖에 못해? 난 못하겠어. 자식이니까 무조건 신장을 내놓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엄마는 사실만큼 사셨잖아. 그리고 내 인생은 아직 창창한데 무모한 수술을 감행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엄마를 살리고 싶으면 형 혼자서 검사 받으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장남이 이럴 때 나서는 게 맞는 것 같네. 그 말에 남편의 분노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얼굴과 목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용암을 쏟아부을 기색이었답니다. 결국 그이는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엄마 자식이냐? 엄마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셨고 아껴주셨어. 그런 분한테 뭐? 살 만큼 사셨으니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에라이 부려막지만 자식아. 왜 때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형은 결혼하고 가정도 꾸렸지만 난 아직 인생을 시작도 못했어. 꽃도 못 피워봤단 말이야. 이 못난 자식. 내일 모레 30이 될 놈이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넌 어떻게 어릴 적 모습 그대로냐?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자식. 그래, 됐다. 나 혼자 검사 받을게. 겁쟁이 놈은 계속 엄마 치마폭에서 애처럼 살아라. 시동생은 남편이 잡은 멱살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시댁에도 돌아가지 않고 어디인가 숨어버렸습니다. 이튿날 남편과 병원을 찾아가 수술이 가능한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하늘의 뜻이었는지 시어머니께 신장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병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됐어요. 진수씨와 어머님이 수술 가능하대요. 그것도 매우 적합한 신장이라고 했다고요. 정말이야? 그럼 이제 투석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아이고, 나 살았다. 그동안 투석받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여하튼 큰애야, 고맙다. 네가 내 목숨을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아무래도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려고 손을 쓴 모양이야.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를 구해드릴게요. 마음 편히 놓고 수술 끝나고 여행 가고 싶은 곳이나 골라두세요. 여행? 나야 좋지. 민수도 같이 가는 거지? 그런데 민수 이놈은 어디를 가길래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냐? 이 기쁜 소식을 같이 들었으면 많이 좋아했을 텐데 말이야. 저희는 시동생이 검사받기 거부한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었으니 입을 다물고 말았죠.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란히 누워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제부터는 시어머니가 시동생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애정을 주시며 지낼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오셨어요. 이튿날 정신을 깬 두 모자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괜찮다 하며 안부를 전했고 과거 서운한 게 있으면 모두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했답니다. 한편 시동생은 수술이 끝나니까 바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로는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했지만 신장 이식해주기 싫어서 도망쳤다가 돌아온 거였죠. 그런데도 뻔뻔하게 웃으며 엄마가 형 신장이랑 안 맞으면 내가 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선수를 치는 바람에 내가 효도할 기회를 놓쳐버렸네. 수술이 잘 됐다니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지 뒤통수라도 한 대 날리고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시동생에게 그래,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지. 올해에는 좋은데 합격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무사하니까 걱정 말고 병원보다 취업 준비를 우선시해. 라며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이는 신장 이식을 하고 해탈했는지 시동생을 전혀 미워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또 가족이라 그런 건지 몇 주 전의 분노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입원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복직하기 전에 맛있는 밥을 해주시겠다며 집에 한번 들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 말을 처음 들어서 그런지 괜스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애정을 주시려는 거구나 하며
무척이나 기뻤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식 수술을 해준 이후로 시어머니가 크게 달라지셔서 자주 왕래하며 돈독한 모자 사이 그리고 다정한 고부 사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질투할 만큼 남편에게 잘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동생을 치마폭에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백수 시동생을 챙겨주라며 매일같이 부탁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큰애야, 민수가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 취직하는 게 힘든 것 같구나. 네가 힘을 좀 써서 좋은 데 넣어줄 수는 없겠냐? 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회사에서 겨우 대리라고요. 게다가 낙하산으로 취직하는 시대는 진작에 지나갔어요. 회사 간부들도 마음대로 지인을 취직시키지 못한다고요. 꼭 너희 회사가 아니어도 다른 데 중소기업도 안 되겠냐? 민수를 언제까지 백수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엄마, 민수가 중소기업에 들어갈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력서를 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콧대 높은 녀석이라 힘든 일 하는 데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에 사무직으로 알아봐주면 되잖아. 몸쓸 일 없는 편한 회사로 말이야. 그런 회사가 어딨어요. 어딜 가나 똑같이 힘든 건 매한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민수가 엄마랑 떨어져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의지 그만하고 혼자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숙식 제공되는 공장을 알아볼까요? 뭐? 공장? 너 지금 우리 아들을 공장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라는 거냐? 민수가 나온 대학이 서울에서 손가락 꼽히는 곳인데 고작 공장을 들어가라고? 너 민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엄마, 요즘 공장도 많이 좋아졌어요. 급여도 좋고 기숙사도 아주 좋다고요. 게다가 민수가 공대를 나왔으니 경력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해보면 좋을 거라고요. 됐다. 넌 어쩜 형이라는 녀석이 동생을 고생시킬 생각만 하고 가지고 있냐? 네가 취직해서 잘 살고 있다고 민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나 기분 안 좋아졌으니까 그만들 가봐라.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아셨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아들은 특별해서 아무데서나 일하면 안 되는 고급 인력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셨죠. 결국 그렇게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저의 연락을 받아주시지 않았답니다. 제 남편이 신장이식을 해드린 사실을 잊으셨는지 다시 예전의 태도로 변하신 거죠. 또 시동생과 놀러 다니는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며 당신 아들은 시동생 하나라는 것처럼 행동하셨네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가 봅니다.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시댁과의 왕래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저희만의 삶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어머니가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며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취직이라도 해서 잔치를 벌이는 건가 예상하며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저희의 예상은 완전히 비껴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동생 옆에 여자가 있더라고요. 너희들 왔냐? 오늘 중대 발표할 게 있다고 한 거 말이야. 너희 동생이 장가가게 생겼다. 보다시피 색식감도 데리고 왔지. 정말 참하고 예쁜 아이니까 잘 대해주거라. 저와 남편은 시동생을 응시하며 진짜 결혼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취직은커녕 돈 한 푼 없는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도련님, 진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부감을 데리고 집에 왔죠. 그럼 취직은 하신 거예요?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려고요? 신혼집은 엄마가 마련해 주셨어요. 요 앞 사거리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 아시죠? 거기서 제일 큰 평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자기가 새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엄마한테 부탁 좀 했죠. 그리고 취직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취직을 안 한다니? 그럼 결혼하고도 계속 백수로 지내겠다는 거야? 형은 날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사업하라고 돈 주셨거든? 벌써 사무실 계약하고 직원까지 뽑아두었다고.
두고 봐. 내가 사업 대박내서 강남으로 금세 진출할 거니까. 저희 부부는 시동생의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10원 한 장 주지 않던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는 거의 전 재산을 주셨으니까요. 예비동서가 있어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식사를 이어갔고 억지로 화기애애한 척하며 시간을 때우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여보, 어머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도련님한테 전 재산을 탈탈 털어줄 수가 있어? 그 돈 모두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거라며. 그럼 당신과 똑같이 절반으로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나도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돈을 떠나서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엄마 혼자 마음대로 민수에게 모두 물려줬다는 게 화가 난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살려준 사람도 당신인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게 어이없어. 도련님은 시어머니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내뺀 사람이잖아. 나 이대로 못 넘어가. 다음에 어머니 만나면 도련님이 신장검사를 피하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릴 거야.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괜한 스트레스 받게 해준 것 같아 면목이 없네. 이 모든 일이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당신이 왜 못나? 못난 건 도련님이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결혼을 하겠다고? 비싼 신혼집에 사업장까지 받아 처먹는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연신 시동생 흉을 보며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이는 시동생에게 매번 실망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남아있던 정남이도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착한 남편이 이토록 분개하니 조만간 시댁에 가서 언성이 높아질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비동서를 빼고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당연히 시아버지의 유산을 시동생이 모두 꿀꺽 삼켜버린 것이었죠. 제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어머님, 조금 섭섭해요. 제 남편이 신장까지 이식해드리며 건강을 되찾게 해드렸는데 전 재산을 도련님께 모두 주시다니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뭐야? 내가 내 맘대로 돈을 쓴 건데 왜 네가 상관하는 거야? 그러게요. 형수님 말씀에 가시가 여러 개 있네요. 제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산은 모두 엄마에게 남겨주셨으니까 엄마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련님,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신부전으로 고통스러워하셨을 때 옆에서 뭐 하셨어요? 허구한 날 술이나 퍼마시고 놀러 다녔잖아요.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어요? 게다가 진수씨가 같이 신장검사를 하자니까 혼자 살겠다고 내뺐잖아요. 수술하기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형수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아예 누가 도망을 갔다는 겁니까? 난 형이 먼저 검사를 받고 맞지 않으면 받을 생각이었어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말씀하세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눈빛 하나 바뀌지도 않으시네요. 그렇게 쏘아붙이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 너 지금 내 아들을 불효자로 만드는 거니? 네 남편이 장남이니까 먼저 검사를 받는 게 도리 아니겠어? 지금 보니까 너희들 나한테 신장 이식해줬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냐? 보상을 바라고 나한테 수술해준 거였구나. 이것들이 지혜미한테 돈 뜯어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왔네. 엄마, 우리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전 엄마가 위독하셔서 앞뒤 가리지 않고 수술을 결심했다고요. 민수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비겁한 놈이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민수 하면서 지내실 거예요? 엄마 자식은 민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는 거냐고요. 남편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리는 모습이 사랑이 고픈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얼마나 웃었으면 이따위로 대들어. 야 김진수,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네 애미랑 판박이다. 죽은 네 애미도 너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난동을 부렸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붕어빵이다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은 엄마라뇨?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실수라도 했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긴 숨을 내쉬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틀은 그대로야. 네 친모는 내가 아니야. 난 네 아버지랑 재혼했다고.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은 민수 하나다. 엄마, 지금 화나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거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휴, 순진한 거니 미련한 거니.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든가. 여하튼 나는 이제 너랑 네 처를 그만 보고 살고 싶다. 돈에 눈을 뒤집혀서 협박하는 니들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당장 나가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 마라. 알아듣겠냐? 저는 시어머니가 밝힌 비밀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눈앞이 노랗더라고요.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아 바닥에 쪼그려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평생을 엄마로 생각한 사람이 계모라는 걸 알게 되어서 크게 무너졌죠. 시동생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는지 비웃는 입모양을 하며 이런 멍청이가 내 형이라니. 진짜 한심하다. 자기 엄마가 친엄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야? 난 어렸을 때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고.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가능하냐? 어쨌든 엄마가 너한테 줄 유산은 10원 한 장 없으니까 돈 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그만 꺼줘. 라고 막말을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힘없이 일어나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이는 며칠 동안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이 저에게 같이 지방에 다녀오자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실을 알아야겠어. 아버지 친척들을 찾아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 장례식 때 뵀던 고모가 어디 사는지 알거든. 20년이나 지나서 거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래, 가보자. 당신 태생부터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지금의 당신 계모 이야기까지 낱낱이 알아내보도록 하자.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천만다행이야. 으이구, 나는 하늘이 두동강 나도 당신 옆을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편이라는 걸 잊지 마. 그렇게 며칠 뒤 주말에 남편의 고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전화번호는 없고 주소지만 있어서 무작정 찾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는 한참을 운전해 고모님이 계신다는 전주에 도착했고 작은 빌라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너 진수구나. 진수 맞지? 고모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옆에 있는 아가씨는 네 아내니? 고모님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자 바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은 둥글게 앉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안부를 전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고모님이 심각한 얼굴을 하며 진수야, 고모를 찾아온 이유가 뭐야? 혹시 네 엄마랑 문제가 있어서 온 거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란 말을 들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결론만 말하면 맞아. 그런데 그 가정은 매우 복잡해. 그래도 말씀해주세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그래, 알겠다. 네 아버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젠 나조차도 죄를 짓고 있는 기분이 들어. 네가 먼저 찾아와서 물어주니 고맙기까지 하다. 고모님은 물을 한 잔 마시고 시댁 식구들의 비밀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빠랑 친엄마는 연애 결혼을 했다. 네 엄마가 가난해서 우리 집안의 반대가 엄청 심했지. 그런데 네 아빠는 끝까지 네 엄마를 지키겠다고 살림부터 차렸어.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아갔지. 그러다 진수 네가 태어난 거야. 새 식구가 잘 살고 있는데 네 새엄마가 나타났다.
내 생각엔 네 아빠 집안을 보고 접근한 것 같았어. 여하튼 네 아버지랑 새엄마가 바람이 나면서 민수가 생긴 거야. 네 아빠는 바람난 너의 계모를 집안 어른들한테 소개를 했고 다들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래서 네 엄마를 두고 딴살림을 차리고 살았지. 네 엄마는 갓난쟁이인 너를 키우며 괴로워하면서 지내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편은 친어머니가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궁금해 고모님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는 왜 돌아가셨죠? 충격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요? 가슴 아리를 심하게 해서인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따지고 보면 네 아버지와 새엄마 때문이지.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파괴해버렸으니 말이야. 어쨌든 네 친모가 돌아가시고 너희 집안이 내 식구가 된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나보다 진수 네가 더 잘 알겠지. 그랬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계모가 저와 동생을 극대한 차별을 하면서 키웠군요. 내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에 자식은 네 인생만 힘들었으니 입이 10개라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주지 못하겠구나. 고모가 왜 미안해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나셨는데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신장이식과 시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시동생에게 넘긴 일화를 들려주었더니 고모님 역시 크게 경악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느냐며 그런 인간들과는 하루빨리 연을 끊는 게 좋겠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비밀을 모두 알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댁을 찾아가 해코지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똥이 더러워서 피하느냐며 이제라도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 상종하지 않고 사는 게 자신을 위한 최고의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감정 상하는 것보다 시댁 식구들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게 현명할 거라 말이죠. 그이는 굳게 마음을 먹고 저와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 작은 문제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이는 모든 관심을 저에게만 두어서 더할 나위 없을 만큼 달콤한 신혼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년 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잘 지냈니? 어머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저는 얼굴 보지 않고 살자면서요. 나가세요. 저 고모 만나서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게 되었어요. 행여나 저랑 화해를 할 생각이면 집어치우세요. 저희 부부가 문전박대를 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발을 현관문 틈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이라도 좋으니 저희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 내쫓고 싶었는데 남편이 잠깐만 들이자고 해서 문을 열어주었네요. 용건만 간단히 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볼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진수야, 너 안 본 사이에 많이 까칠해졌구나. 무슨 일이냐고요? 그게 말이다. 사실 2달 전에 민수가 세상을 떠났어. 네? 민수가 죽었다고요? 도련님이 죽다뇨? 도대체 왜요? 저희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접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너희도 놀랐지?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사업을 내팽개치고 도박에 손을 댔지 뭐야. 도박판에 전전하면서 빚을 잔뜩 내었어. 나중에는 나한테 사업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줬지. 그렇게 죄다 도박판에 돈을 잃고 말아서 이혼까지 당하고 만 거야. 결국 이리저리 떠돌며 술만 먹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다.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떠났어. 못난 자식. 끝까지 불효하고 떠나네. 그래서 민수 죽음을 알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 녀석은 저를 형으로 생각한 적 없는 놈이에요. 그런 놈이 세상을 떠났다고 명복을 빌어주진 않을 겁니다. 할 말 다 하셨으면 그만 돌아가세요. 남편은 굉장히 차갑게 굴며 시어머니를 내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진수야, 내가 민수 때문에 집까지 잃고 말았어.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야. 네가 나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더군요. 뭐라고요? 지금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든 여자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다운 사랑 한 번 준 적 없는 당신과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셨습니다. 진수야, 이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신장까지 이식해준 너를 내쳤다는 걸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정말 잘못했다. 엄마가 이렇게 빌 테니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네가 날 버리면 난 노숙자로 살아야 할 판이라고. 그럼 노숙하면서 사세요. 당신이 뭐라 해도 받아줄 마음 없으니까 그만 빌고 가세요. 거지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진수야, 이 불쌍한 엄마를 이대로 버릴 거야? 나중에 불효를 했다는 죄책감을 가지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불효? 죄책감? 이봐요 아줌마. 당신은 날 키웠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난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열심히 거들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무관심뿐이었어요. 당신은 그때 나를 버린 거라고요. 내 친모의 자리를 차지했으면 역할을 다 했어야지. 왜 그렇게 절 미워했어요? 어린 내가 뭘 아는 게 있다고? 당신은 내 가슴과 영혼을 무참히 짓밟은 학대범이에요. 그러니 썩 나가세요.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이는 가슴의 응어리를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라며 단단히 못을 박아두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나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위로의 손길을 전했는데 쉽게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다시 웃기까지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시동생이 죽었고 시어머니가 오갈 데가 없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았겠죠. 저도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저와 남편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재밌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이듬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에 남편과 저는 호텔로 호캉스를 갔습니다. 자기야, 여기 너무 좋다.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좋아? 하긴 우리가 사는 집에 비하면 파라다이스지. 남편 잘못 만나서 당신이 고생이 참 많아.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나는 당신 만나서 충분히 복에 겨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 아이 태어나면 2배로, 아니 100배 이상으로 멋진 가장이 되도록 노력할게.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이는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긴 통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심하게 구기며 괴로워했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난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셨대. 뭐? 어쩌다가? 신부전이 재발됐다나 봐. 집 없이 노인 쉼터를 전전하며 지냈다더니 결국 병이 독감한 거지. 저는 괴로워하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정말 안 된 일이야. 그런데 그게 당신 탓은 아니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 알아. 나도. 그런데 기분이 영 좋지 않네. 그리고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나는 그 여자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고 했어. 상조회사에 알아서 영가 화장을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랬어? 당신 결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아니, 후회하겠지. 하지만 내 친어머니를 죽게 한 여자의 장례를 치를 용기가 없어. 그리고 계모가 이렇게 된 것도 하늘이 천벌을 내린 것 같아.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님은 천벌을 받으신 거야. 자기 친모를 죽게 한 죄와 자기에게 사랑 한 번 주지 않고 키운 큰 죄를 말이야. 저는 남편의 편을 들어주며 잘한 선택이라고 몇 번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난 절대 아버지처럼 못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칠 거라고 라고 다짐의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좋은 엄마가 되겠노라 맹세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외롭게 저승길을 떠났네요. 그리고 10달 뒤 저는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예쁘던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다니까요. 남편은 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저보다 딸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어서 제가 질투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연의 글을 막을 내렸네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의 출생 비밀이 있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남편이 그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게 매우 안타깝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딸이 남편에게 그 아픔을 잊도록 많은 사랑을 줄 겁니다. 이쯤에서 글을 줄일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